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회의는 녹화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뜨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깜빡 잃어버리고 이거를 안 누르고 할 수 있어요. 안 누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선생님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화요일보다는 두 번째 수업하는 수요일 날 촬영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요일 날 하는 거하고 다르네 싶은 것들은 수요일 날 촬영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화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어떤 수정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일 날 바로 다음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촬영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올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물질의 구조 볼 거예요. 물질의 구조를 보는데 먼저 원자 오비탈.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전자 배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화학 1에서 다 본 내용들이죠. 제목만 봐서는. 그죠? 본 내용이죠. 고급 화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할게요. 학습 목표 잠깐 읽어보면서 전체 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부터 사람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물질의 구조에 관한 현대적 생각은 1800년대 초에 영국의 과학자 볼턴에 의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제한된 체계적 원자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볼턴이 제안한 원자론을 기초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원자 모형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 고전역학으로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 빛과 원자의 본질을 밝히는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양자역학이 등장했다. 양자역학이 등장하여 이를 통해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발전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고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양자화된 에너지주의를 설명하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리고 양자화된 에너지 주의를 보겠다는 거죠. 물질파,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물질파와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한 현대적 원자 모형의 특성을 알았는데 원자 비탈 모양과 에너지 및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의 원자 모형을 이해하려면 진동수와 파장 이런 거, 파동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빛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알면 빛,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하는 거. 빛하면, 빛하면 어떤 파동의 대표죠. 전자는 입자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역학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은 빛은 파동이고, 빛은 파동이다. 전자는 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900년대 전후만 해도. 그래서 그런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입자성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입자성을 확인하게 된 것은 플랑크의 양자가설. 또 빛이 어떻게 해서 입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데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들어가서 이제 같이 볼 거예요. 플랑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빛이 입자로 되어 있구나. 빛이 입자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자가 입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자를 알고 있었으니까 전자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량을 얘기했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는 것이 운동량이에요. 그다음에 전자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다 하는 거야. 그런데 빛이 파동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간접이나 회전 현상에 의해서 빛이 파동이야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확증해야 되는데 전자가 또 파동이야.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라고는 드 브로이의 물질파 가설과 그다음에 파동성을 증명한 것. 그 조지 페러 톰슨. 이 조지 페러 톰슨이라는 것은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아들이 조지 페러 톰슨이에요. 그래서 전자인데 파동이 가지고 있는 회전 현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도 회전을 한다? 그러면 파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동성을 전자가 입자인데 파동성의 성질이 있다 하는 것과 빛이 파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입자성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과정. 플랑크 양자가설, 그다음에 광전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제 이 단원에서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전자도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입자성과 파동성 모두 다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 어, 선생님, 불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진동수, 파장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동수를 우리는 진동수를 여기서 누 이렇게 쓸게요. 파장하면 람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진동수는 누라고 파장은 람다라고 얘기하고 역비례 관계. 역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의 일종이죠. 반비례의 일종인데 곱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 곱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역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와 파장의 곱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해보고 볼게요. 파장이 무엇입니까? 파장.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하기 위한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파장은 여기 보이죠? 여기 파장. 골과 골, 마루와 마루, 요거를 하자. 그리고 그 길이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단위로는 나노미터, 나노미터. 요것은 이제 빛의 짧으니까, 빛의 파장은 짧으니까 나노미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길어서 메타로 보통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파장. 근데 이제 우리가 파장 중에서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죠. 빛의 파장. 그래서 빛의 파장이 길다. 빛이야. 다시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얘가 파장이 길다. 이렇게 됐다. 파장이 길다. 그러면 또 파장이 짧은 것도 있겠죠? 파장이 짧다. 네. 파장이 파장이 짧다. 글씨도 잘 보이죠? 응? 파장이 짧다. 파장이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화장이 길은 것은 우리는 빨간색 빛이 그래요. 화장이 짧다,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얘네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해서 화장이 빨간색보다 더 기른 것은 적외선이 되는 거겠죠. 보라색은 우리는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럼 화장이 보라색보다 더 짧은 것은 자외선 이렇게 되는 거죠.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화장이 길다. 화장 이렇게 나타내겠죠. 람다로 길다. 그걸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화장이 짧다. 이게 돼요. 화장이 길다, 짧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잠깐만요. 어, 아, 뭐, 큰일 났네. 아까 우리, 그렇게, 아까 9시 가까이, 8시 반에서 9시, 아우, 그, 사진으로, 한번하고, 보면, 어, 9시. 어, 그래서, 네. 화장이 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손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파장이 짧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는 파장이 길다는 것은 에너지는 작다. 그리고 에너지가 작다. 또, 진동수도 작죠. 진동을 적게 하죠.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는 많다. 진동수가 진동 짧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굉장히 짧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도록 하죠. 했다는 대해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진동수. 진동수. 뭐로 나타낸다겠죠? 진동수. 누라고 한다. 누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거는 초당주기. 초당주기. 여기 지금 진동수 얘는 진동수가 길고 얘는 진동수가 짧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당 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초당 주기니까 주기 퍼 초 1초당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초당 주기 이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헤르츠라고 표현합니다. 헤르츠. 그렇죠?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 C라고 나타냈을 때 C는 속도죠. 그 다음에 회전과 진동수의 곱수를 나타내준다. 우리가 단위로 생각해 보면 빛의 속도니까 메타 퍼 세크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장 단위가 메타라겠죠? 그 다음에 요거 초당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기니까 세이크브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동수하고 아까 뭐라 했어요? 진동수와 파장이 역비례 관계에 있다. 그렇죠? 진동수와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곱한 것이 두 개가 곱한 것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가 역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아는 건가? 빛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수로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죠. 빛의 속도는 얼마나?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로 나타납니다.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로 나타내진다. 어? 그다음에 여기 진폭이 나와요. 진폭. 진폭은 A라고 보통 나타냅니다. 어?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작다. 라고 하겠으면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는 빛으로 봤을 때 더 밝다 이런 얘기예요. 더 밝다. 진폭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둡다. 이런 의미가 동사할 거예요. 더 밝다, 더 어둡다. 그러니까 더 밝은 빛이다라고 하면 더 밝은 빛이다라고 하면
고전역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전역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고전역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더 발달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다. 글자 저쪽 보이죠? 에너지가. 그런데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밝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밝다라고 하는 것은 광자 수가, 빛입자가 많다는 의미예요. 빛입자가 많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광자가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적다. 광자 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자 수가 많다. 광자 수가 적을 소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소자인가, 이 소자인가? 광자가 적다. 뭐, 어쨌든, 수가 적다. 광자가 많고 적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밝은, 그래서 밝은 빨간색. 밝은 빨간색이 있고, 어두운 빨간색이 있다. 어두운 빨간색. 빨간색이면 얘네들이 포장의 길이를 같아요. 같은데, 밝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밝은 빨간색의 광자 한 개와 어두운 빨간색의 광자 한 개는, 이 광자 한 개는 에너지가 같다. 하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밝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같은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개가 있고, 얘는 어두운 빨간색은 광자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광자가 조금 있다. 2개 있고 얘는 10개 있으면 얘가 더 밝게 보인다. 이런 의미죠.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게 이제 꼭 막 혹시나 쓰는 사람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니까 쓰는데 그거 봐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어? 지금 우리는 어딜 가는지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만나기 위해서 교과서 순서에 맞춰서 지금 나가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것이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은, 그 가시광선의 파장 길이가, 가시광선의 영역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 주어져 있잖아요. 700나노미터의 파장 길이를 가지면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식을 하도록 하죠. 그럼 얘는 파장이 짧죠? 그죠? 파장이 짧은 색이에요. 근데 이거 어떤 색깔이냐? 얘네들 자색. 그러니까 자색이 무슨 색깔이라 했어요? 보라색이야. 파장이 길어요. 700나노미터. 얘네들은 적색. 무슨 색? 빨간색.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길어. 그리고 이쪽은 적외선이죠. 그렇죠? 요거보다 더 짧아. 자외선이죠. 그렇죠? 바깥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그러면 얘네들은 파장이 어떻다고? 파장이
짧다. 얘네들은 화장이 길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화장이 짧다, 화장이 길다. 이렇게 나타내준다. 그래서 얘는 화장이 짧다. 화장이 짧다. 화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어떻게 하겠죠? 많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하겠죠? 커진다. 이렇게 기억돼야 돼요. 화장이 길다. 진동수는 어떻게 하겠죠? 작다. 에너지가 어떻게 하겠죠? 작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 뭘 기억해야 돼. 그런데 또 미리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럼 여기에서 이것들의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에너지는, 여기 이제 아직 플랑크 상수 공부하지 않았지만, 플랑크 상수 하라고 죠. 하, 누로서 나타낼 수 있다.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의 람다분의 C로도 나타냈습니다. 이 람다분의 C인데, 요거는 PC, 이게 이제 운동량이에요. 이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분의 플랑크 상수를 나타내주는데 이게 다 이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런 것들은 알고 해야 돼요. 에너지가 이렇다 하는 거 들어가서 다시 다 나오는 거니까 배워보도록 하자. 어쨌든 그리고 파장이 짧은 애들은 에너지가 더 커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쪽 이런 애들 있죠. 감마선이나 X선 같은 애들은 X선 같은 것들은 수소결합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수소결합을 파괴.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X선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리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유전자의 DNA 연기 서열이 연기가 지금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 끊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 서열이. 유전자가 이상하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여기서 라디오파가 100MHz인데 파장은 얼마게 되나? 100MHz다. 그러면 일단 어 1메가 1메가라고 하면 적도죠. 방의 적도에 100만원 10의 6제곱.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적조가 쓰는 것들이. 지금 1학년들이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통합과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공부하죠. 그 1학년 학생들은 이게 단어로 나와요. 적도가. 여러분들이 적도에서 헤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메가헤르츠다. 100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거. 진동 수준에게 메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의 6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10의 제곱이 있으니까 10의 8제곱 헤르츠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파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파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아까 빛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을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역비례한다고. 일정 값으로 갖게 된다. 이랬었죠? 요 식을 갖다가 넣으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컨이고, 그죠? 진동수 나타내고, 그리고 헤르츠, 아니, 파장이죠? 파장. 진동수가 10의 8제곱이니까 10의 8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따라서 파장은 3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파의 파장은 3메타 하던가요? 아까 라디오파의 파장은 3메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자, 이해했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뼈 원자의 선스펙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림 1-2에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이걸 보면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나가도록 할게요. 막 바쁘게 막 가끔 나갈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보면서 정리해보겠다. 우리가 고의 원자 모형 볼 때,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핵이 있다. 핵. 궤도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전자가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있다. 요 A의 전자. 여기에도 전자가 있다. 그 B의 전자가 있다. 그러면 핵에서 멀리 있는 전자가 에너지 주기가 더 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볼 때 A하고 B의 에너지가 누가 커요? 그러면 핵에서 멀리 떨어지는 이게 에너지가 크죠.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 세계에서는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아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다라고 하면 안정성 A가 더 크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에너지가 큰 상태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까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오는 길이에요, 지금.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소 방정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는 어떻게 해요? 수소 분자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수소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수소 분자가 공유결합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공유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궤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그런데 여기서 전기 방정관을 해서 그래서 전류를 얘한테 준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전자들이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자가 이 얘한테 전기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들뜬 상태로 갈 것이다. 들뜬 상태로 가면 쟤네들이 불안정하죠.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 불안정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안 할 테니까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진다.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제가 빛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 처음에 바닥 상태에 있었다. 바닥 상태에 있다가 얘네들이 전기 방전을 시키면 들뜬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뜬 상태가 될 것이다. 들뜬 상태를 대학교들은 어디 보면 여기 상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닥 상태가 아닌 다른 궤도, 윗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들뜬 상태에 있다. 들뜬 상태에 있으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얘네들 빛을 방출할 것이다. 그렇죠? 빛을 방출한다. 이게 곧 뭐야? 빛을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이런 상태로 바닥 상태로 갈 것이다. 이때 여기서 이 나온 이 빛이 어떻게 나오면 스펙트럼으로 나오는데 글쎄 어떤 스펙트럼으로 얻어지냐? 이런 스펙트럼으로 얻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얻어졌다는 거예요. 얻어지는데 얘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선 스펙트럼으로 얻어졌다. 그때 당시에 요 실험을 처음 할 당시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시대예요. 몰랐던 시대. 이렇게 궤도가 있어서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건 오늘날 얘기인 거고, 이때는 그냥 이렇게 실험만 한 거죠. 실험만 해서 보니까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스펙트럼.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뭐라고? 불연속적 선스펙트럼. 불연속적 선스펙트럼이 얻어지더라. 불연속적 선스펙트럼이 얻어졌다. 불연속적 선스펙트럼이 얻어지는데,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것이 왜 이러냐. 당시에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얘들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느냐? 전자 때문에 전자의 거동으로 이런 것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거동으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수소 원자의 전자는 이렇게 수소 원자 안에 있는 내의 전자는 수소 내에 있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만 허용하고 있구나. 특정한 에너지만 허용하고 특정한 에너지만 허용하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요. 수소 원자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만 허용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특정한 에너지, 띄엄띄엄 에너지가 띄엄띄엄 돼 있다.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화돼 있다. 양자화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이론적 과정은 이때 당시에는 몰라요. 오늘날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론적 과정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도 원자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만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자는 양자화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양자라는 말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 그래서 자 이제 편집팩트를 다시 크게 가져와 보면 주소원자의 이 선스펙트럼 이거는 우리가 화학 미래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이쪽 파장이 긴 애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가는데 여기서 네 개의 선이 주요한 선이죠. 주소원자.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저렇게 파장의 빛을 내는데 저 파장의 빛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저 파장의 빛이 짧아질수록 선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선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이걸 보고 저 관찰해 봤더니 그러면 저것들은 저 선스 펙트럼들은 어디서 나오냐? 수소 원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수소 원자로부터 나오는데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온다. 이거.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온다?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저 빛이 그냥 나왔겠느냐? 어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럼 질서는 어디에서 나온 거겠냐?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그럼 수소 원자에서 나온 빛인데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질서의 유래는 어디냐? 어디에서 나온 거냐? 라고 했을 때 전자일 것이다. 어? 규칙은 어디에서 유래되냐? 수소 원자의 전자일 것이다. 수소 원자의 전자일 것이다. 그럼 전자의 거동이 저런 빛을 냈다. 헷갈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좀. 그런데 이 나노메타의 빛, 화장이 짧아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저것들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수학으로 표현을 못하면 과학이 아니다. 수학교사 발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수학교사 발머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를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냈어요. 그 직관적으로 알아냈는데 그 직관적으로 알아낸 식의 파장이 놀라워요. 364.5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n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n은 3, 4, 5 이렇게 나타나요. 3, 4, 5, 6. 4개니까 3, 4, 5, 6. 이렇게. 요 식에 갖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발문하는 분이 직관적으로 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유도하는 게 아니야. 여기다 n 대신에 이걸 넣어보고 계산해봤더니 6을 넣어보고 계산해봤더니 나타나는 식들이 요 파장에 요 숫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숫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발문하는 분이 요 식을 요 숫자들을 보고 알아냈어요. 직관적으로 알아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왜, 왜 그런지, 해주시잖아요. 왜 그런지 모른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 숫자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직관적으로, 어쨌든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과학으로서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단초를 잡은 거죠. 그 어떤 규칙의 단초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리드베리라는 사람이 리드베리라는 분이 리드베리라는 분이 이 리드베리식 얘네들은 뭐에 대해서만 되냐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에 이것만 돼요. 얘네들만 되는데 리드베리식은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파장과 진동수는 안 비례. 네? 근데 이거를 파장분의 1로 나타냈을 때는 리드베리 상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2의 제곱분의 1 이게 이제 요거란 말이야. 리드베리 상수가 이거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어요. 파장에 대한 거하고 진동수에 대한 것이 역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역비례 곱해서 이상한 것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서로 교환될 수는 봅시다. 이렇게 해봤더니 산스펙트의 파장을 뭔지 알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요 식에 갖다 놓았더니 이거 리드베리에 의해서 나타난 이것들은 산스펙트의 파장을 이 리드베리 리드베리 방정식에 의해서 그러면 선 스펙트럼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모두 구할 수 있다.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 얘는 모두 구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만. 얘네들은. 그런데 류디벨리 측에 의해서는 선스펙트의 과정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상스펙트럼 파장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뭔가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나타난 것이 이제 리드벨이 다음에 나타난 것이 보어라는 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보어. 왜 그런지 모른다 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른다. 근데 보어는 이 전자 거dun이란 대담한 가정이에요. 대담한 가정.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담한 가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고전 물리학적인 어떤 고전 물리학에서 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물리적 이론을 뛰어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이론을 얘기해요. 그 이론이 뭐냐? 그 이론은 정상 상태, 정상 상태와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류디베리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 상태와 양자도약을 통해서 류디베리 식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 해당한 과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자가 실제로 어떤지 그것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연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것이 뭐냐? 정상 상태와 양자교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요것이 보어가 이제 닐스 보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상 상태. 정상 상태는 뭐냐? 허용된 궤도만을 회전한다. 이런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전자기파도 방출하게 된다. 정상 상태의 전자 운동은 고전 물리학 법칙을 따른다. 여기에 얘네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가속도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돼서 점점 딸려 들어가서 원자력이 부딪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어는 저 궤도만 돈다. 저 궤도를 돌 때는 에너지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 상태. 그러니까 궤도의 양자화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만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여기서 이렇게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할 때만 궤도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양자도약이다. 과학자들은 이름을 왜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는지 몰라요. 이 궤도를 돌 때는 왜 에너지 소비가 안 되니 몰라.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데 새로운 용어. 그런 것들을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면 궤도를 튀어 올라가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궤도로 떨어진다. 바닥 상태로 간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없어. 그러한 것을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치 태양계 지구가 원래 궤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상궤도에서 불쑥 나타나는 격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모르겠다. 근데 만약 이렇다면 저렇다면 에 대한 사람들이 비평을 하는 거야.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런지 밝히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인간이 이해 못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 가정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보고하는 얘기야. 더군다나 관찰된 현상이 그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연이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자연 현상이 먼저이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이론이 나중이다.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다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 설명이 되더라. 그런 얘기. 그럼 왜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을 밝히면 되겠다. 그래서 전자들의 어떤 역학적 에너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운동하고, 있죠? 그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이 여기 나타나는데,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49분이니까요. 7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정확히. 잠시 쉬겠습니다. 그냥 녹화 안 끄고 계속 할 거예요. 나중에 녹화를 또 안 켜고 해서 그냥 놓고 갈게요. 그냥 이 상태로. 이거 끊어놓겠습니다. 7시에 만나요.
아이고. 네, 여러분들 잘 쉬었죠? 일단 조금 쉬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 받고, 공부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애씁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호라는 분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하고 양자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궤도 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리고 궤도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렇게 했죠. 양자도약이라는 얘기.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과 양자도약.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위치도 바뀌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프로젝트를 안 키고 나서 안 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껍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호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고 아직 플랑크 상수 안 했지만 한우 하에 람다분의 C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람다분의 H가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여기 있고 델타 E는 나중에서 처음에 에너지를 뺀 거예요. 한우에 람다분의 C다. 람다분의 이거 플랑크 상수. 요게 화장이 운동량과 플랑크 상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PC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시 읽으면 PC.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전자의 역학적인 에너지라고 해서 할 좁지만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야 돼요. 전자의 역학적 이거를 지금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봐요. n번째 껍질의 전자 마이너스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빛의 속도 그 다음에 루이드베리 상수 네. 루이드베리 상수의 n제곱분의 g제곱의 줄로 나타냈다. 이렇게 현재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붙여놨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전자가 핵에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붙들려 있다 이런 의미예요. 마이너스 의미는 여기 마이너스 HC의 RH 돼 있잖아요. 전 핵에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서 무한대로 갔을 때가 0이잖아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그런데 속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플랑크 상수고요. 빛의 속도 정해져 있죠. 리드베리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요게 바로 뭐냐면 상수들끼리의 묶음이야. 상수 묶음이야. 그러니까 상수 묶음이기 때문에 저것을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있죠.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이거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1, G 값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학 1에서 보는 것은 저 값의 n제곱분의 1인 값이에요. 수소 원자의 산수배들은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거니까. G는 원자 핵의 전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상수부품이 여러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느냐면, 이게 사실상 여러 표현, 여러 표현 중에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있어요. 일렉트론 볼트. 1일렉트론 볼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전자 한 개를,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애였어요.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 근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한다? 그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 전자 한 개 전하량이에요. 이거를 전자 한 개를 전하 찍는 얘를 1볼트로 가속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일렉트론 볼트. 이것을 1일렉트론 볼트. 아니 주울이죠, 주울 이거를. 그러니까 쿨롬 볼트. 1쿨롬에 1볼트. 이것을 1주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주울이야. 그러면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가 1.602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주울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1일렉트론 볼트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야 돼요. 정의한 거니까. 내가 김상래야, 상래. 왜? 나를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냥 상래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그것처럼 이 일렉트론 볼트는 이렇게 정의했다. 요거 뭐라고, 요거? 요거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변형을 시켜보자. 2.178.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주자.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주를 어떻게 변형시키는 거냐?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줄이잖아요. 요것이 뭐예요? 이게 이거니까 이 앞으로는 1이 되지. 1.178 곱하기 10을 18제곱 곱하기 1이잖아요. 1.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정리해보면 이게 얼마나 13.6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13.6 n 제곱에 g 제곱에 일렉트론 볼트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전자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한 개를. 그러면 일몰 구조로 전자 일몰 기준으로 변화한다. 일몰 기준으로 변화한다. 2.178.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줄은 전자 한 개죠. 지금 전자 한 개. 근데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몰 당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1312 곱하기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 줄 퍼 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1312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이거는 화학 1에서 보는 내용이죠. 화학 1에서. 그렇죠? 여기는 2.178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18제곱 이거는 전자 한 개에 대한 거예요. 화학 1에서 봤던 거는 전자 1몰에 대한 값이었다. 1몰에 대한 값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312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몰. 얘는 줄 퍼 헤즈 한 개의 에너지다. 이거는 1몰의 에너지다. 13.6 일렉트론 볼트. 어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또 다른 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거는 킬로줄로 1312 킬로줄 퍼 몰. 화학일에서 이렇게 만나죠, 여러분들이. 화학일에서는 1312 킬로줄 퍼 몰이라고 만납니다. 이거는 한계에 대한 전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요 식을 이게 이제 상수묶음이니까 임의 문자 A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N 하면 A라고 마이너스 A 숫자 복잡하고 식이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A 여기서 G가 1이다라고 하면 G가 1이면 수소 원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나죠. N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날지느냐? 마이너스 H.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날지느냐?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A니까 4분의 1A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 조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이너스 9분의 1A라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거죠. 무한대는 어떻게 되겠네요? 무한대. 0 되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요것을 상수 묶음이라고 했잖아요. 상수 묶음. 그래서 이거를 A라고 본 거예요, 지금. A라고 놨을 때, A라고 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4분의 1 A. 여기까지가 4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A가 되는 거죠. 4분의 3A. 세 번째 껍질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은 첫 번째 껍질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전체에서 4분의 1 위치에 있어요. 4분의 1 위치. 세 번째 껍질은 여기는 어디에 있니? 여기까지가 얼마야?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야? 9분의 8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껍질은 어떻게 돼요? 네 번째 껍질. 16분의 1이 되죠. 16분의 1. 여기는 얼마야? 그럼 나머지는 16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 에너지. 16분의 15.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껍질에서 여기
어디에요?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 이 세 번, 이렇게 놓을게요. 저기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내려왔다. 이때 파장은 얼마? 얼마짜리 파장이 내려오고 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선생님, 문제. 볼게요. N이 세 번째에서 N이 첫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정의될 때 그것의 파장은 얼마? 물론 플랑크 상수는 6.63, 6.63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둘째 플랑크 상수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이제 이거는 하다 보면 외워져요. 하지만 34제곱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파장을 구해봐라 일단. 얘는 세 번째 때울 때 이 파장을 구해. 그러면 에너지 차는 어떻게?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수 알 수가 있고 진동수를 알면 요거 역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죠? 파장과 진동수가 역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파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전자 한 개가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78, 마이너스 2.78, 마이너스 2.78하고 에너지 크기만 얘기하는 거니까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곱하기 여기까지가 9분의 1이라고 했지. 세 번째 껍질이니까 9분의 1. 9분의 1의 A잖아. 그러면 여기는 9분의 8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9분의 8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플랑크 상수 얼마?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그리고 곱하기 진동수는 그러면 진동수가 얼마냐? 진동수가 얼마냐? 계산한 결과 보면 3 곱하기 10의 15제곱 3 곱하기 10의 15제곱 퍼 세트다. 10의 15제곱 세트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여기 됐으면 요 시기에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빛의 속도 요 시기에 갖다가 이제 대입해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트에 이렇게 되고 곱하기 진동수가 3 곱하기 10의 15제곱 되죠. 3 곱하기 10의 15제곱 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파장은 얼마가 돼요? 따라서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된다. 7제곱 메타 된다. 이거는 1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거든요. 1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이제 100 나노미터 되는 거예요. 100 나노미터. 100 나노미터. 1 나노미터. 1 나노미터는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예요. 여러분들 좀 판서가 많아서 좀 복잡한데 요 얘기를 100 나노미터. 아까 400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면 자외선 된다고 했죠? 가시광선 영역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였으니까. 그럼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는 100 나노미터의 빛을 낸다? 그러면 얘는 자외선의 영역에 빛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외선 영역의 빛이다. 자외선. 자외선 영역의 빛. 이렇게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어, 오늘만 이래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단원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만 이런 거니까 너무 긴장하고 아, 괜히 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만 이래.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 떨어지는데 어디에서 떨어지냐가 어디로 떨어지냐 어디에서 떨어지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로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면서 자외선 영역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 어디서 떨어지냐보다 어디로 떨어지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든 어디서 떨어지든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는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는 어디서 떨어지든 첫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는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빛의 는 자외선에 비슷합니다. 어디서 떨어지느냐보다 두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를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이게 발모계열이라고 하면서 발모 들어봤죠? 발모 아까 엄청나게 수학자 어? 걱정을 버렸네요. 얘를 가시광선 네, 이렇게 돼요. 어디서 떨어졌냐보다 세 번째 껍질로 떨어졌다. 그럼 이건 패션계열이라고 하면서 적외선은 700 나노미터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길 것이다. 자외선은 400 나노미터보다 파장의 길이가 더 짧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모 계열에서 가시광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까지 떨어질 때 이것이 에너지가 가장 작죠.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파장이 가장 길다. 요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죠? 요 빨간, 통일렸잖아요.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빨주노 하나, 이렇게 식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적외선 영역,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보고 가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왔느냐면 교과서로 봤을 때, 지금 13페이지까지 지금 해 나가는 거죠. 현대적 원자 모형 14쪽 이렇게 보면 뭐 책을 보면서 그런데 예, 국제복사 현상 플랑크가 이제 이해를 플랑크도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 흑체라고 하는 태양과 같은 것이 흑체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예, 흑체가 방출하는 전자기파 빛은 매질 없이도 전파가 되죠. 매질 없이도 전파가 돼요. 다른 것들은 파동은 매질 없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야구장에서 파도타기 응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각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죠. 옆에 이제 그러면 이게 파동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매질인 거예요. 사람들이 매질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파동이 형성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전자기파 빛은 매질 없이도 전파가 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빛에 대한 것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 흑체 복사 모두 흡수하고
흡수하는 얘네들 모두 다 방출한다. 그런 개념 봤을 때, 여기서 이것을 흑체 복사, 곡선,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흑체 복사, 곡선. 근데 흑체 복사, 곡선에서는, 흑체 복사, 곡선에서는, 여기를 흑체 복사,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같은 물체면 어떤 물체든 같은 모양의 곡선을 온도가 같은 온도가 같으면 어떤 물체든 같은 모양 곡선 어떤 물체든 같은 모양의 곡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같으면 온도가 같으면 같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면 그 물체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궈진 새가 있어요. 달궈진 새. 이게 예를 들어서 3000도씨였다라고 하면 다른 물체도 이런 빛깔을 내면 3000도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여기다가 열을 계속 가해요. 에너지를 더 가해요. 그러면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것이 더 밝아져요. 에너지를 더 많이 줬으니까 더 밝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밝아져야 된다. 에너지가 더 많아졌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니까 더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에너지가 가면 노란색 더 에너지 가면 파란색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5,000 켈빈 온도 정도 됐을 때는 빨간색 빛이 가장 많이 나오고 6,000 켈빈 온도 정도가 됐을 때는 노란색 빛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0 켈빈 온도 되는 온도에 에너지를 더 가해서 5,500도씨를 올리면 더 밝은 빨간색, 에너지를 더 가해서 6,000 켈빈 온도가 됐으면 더 밝은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라고 고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더라. 색깔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파장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를 주었더니 파장이 달라졌다. 왜 그러냐? 고전 역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는 색깔이 바뀐다, 진동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바뀐다.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진동수가 바뀐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그럼 그 에너지는 플랑크라는 분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 값을 얻어냈어요. 그것이 6.13 곱하기 10 마이너스 4제곱. 이것만 성립해. 근데 그냥 맞춘 거야. 그냥 맞춘 거라고.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맞췄어요. 대단한 거죠. 이거 단위 주울이죠. 진동수 단위 아까 뭐라 했어요? 세이크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세이크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어? 줄이 나와야 되니까 줄, 세이크는 약분돼서 없어져야죠. 이런 것이 플랑크 상수의 단위. 그 값이 얼마냐? 3.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되고 줄 세크로 나타나진다. 6.63 플랑크 상수 값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크로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걸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빨간색이 나오냐? 왜 빨간색 빛깔을 띠냐? 라고 하면 빨간색 빛을 띠고 있는 입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흑체에서 저금통과 같은 흑체에서 빠져나오는 빛이 빨간색 빛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빛을 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0 켈빈 온도가 되면 왜 노란색이 됐냐? 진동수가 변해서 노란색 빛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노란색이 빠져나와서 노란색 빛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금통이 있다고 봐. 이 저금통에 100원짜리를 10개는, 100원짜리를 10개는, 10원짜리를 10개 넣고, 10원짜리를 10개 넣고, 100원짜리를 1000개 넣었어요. 500원짜리를 5개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낼 때 100원짜리가 주로 나오겠죠. 100원짜리가 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흑채에 노란색 파장의 빛을 가진 것들이 1000개가 있고 보라색이나 빨간색 빛을 나타내는 것이 10개, 5개 들어있다고 하면 주로 나오는 게 노란색일 테니까 그래서 노란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통장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통장에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면 어떤 통장이든지 간에 100원짜리가 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같으면 돈이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으면 어떤 거든지 간에 100원짜리가 주로 나올 것처럼 온도가 같으면 파장이 정해져 있는 입자가 많아져서 온도가 노란색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노란색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노란색 많이 나오고 여기서 노란색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온도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같으면 어떤 물체든 같은 모양의 곡선을 갖는다는 얘기는 같은 색깔의 빛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색깔의 빛을 낸다. 이 얘기가 플랑크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잘 플랑크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에너지는 입자, 양자화돼 있다. 이런 거죠. 에너지가 빛이 입자 하나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렇게 된 것으로 나타냈다. 그렇지만 플랑크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다.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를 말았어요. 그 뒤에 이렇게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에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럼 어떤 얘기냐? 여기에 전자가 어떤 금속판이에요. 금속판인데 여기 있는 전자가 있다고. 여기에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 빛을 갖다 쏘여줬어. 빨간색 빛을 쏘여줬는데 이 전자에다가 이 전자에 지금 여기 빨간색 빛을 이렇게 근데 이 전자가 튀어나가려면 40만큼 에너지를 받아야 튀어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빨간에는 3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와서 전자를 쳤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하겠지. 전자가 튀어나가지 못해. 지금 무거운 야구공에다가 탁구공을 떨어뜨렸을 때, 갖다 쳤을 때 야구공이 튀어나가지 않는 것처럼
탁구공이 들어있는 데다가 야구공을 갖다 집어던지면 야구공이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처럼 전자가 40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튀어나가는데 3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튀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얘한테 얘는 얼마큼의 에너지를 가져내냐면 50만큼의 에너지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40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겠죠. 그렇죠? 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겠다. 이것이 광전 효과다.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을 30만큼 가진 애들을 더 많이 더 많이 얘한테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야구공에다가 공 하나로 안 되니까 탁구공 두 개를 던졌어. 두 개를 던지면 야구공이 튀어나가나요? 세 개를 던져봤어. 야구공이 튀어나가나? 안 튀어나가더라고.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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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빨간색에서 흘러 쫙 왔다는 얘기. 빨간색.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에너지는 작잖아요. 그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는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빨간색을 갖다가 이렇게 쏘아봤어요. 그럼 빨간에는 진동수가 어떤 거야? 진동수가 작죠. 진동수가 작은 애요. 여기서 광전 효과가 없었다. 세기를 밝기죠. 세기를 크게 했어요. 그럼 빨간색 두 개를 던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광전 효과가 없더라. 이걸 좀 세기를 밝기를 크게 했다. 크게 했더니 얘네들은 시간을 길게 했어요. 시간을 길게 했더니도 시간을 길게 가죠. 시간을 길게 했더니도 방전 효과가 방전 효과는 없더라. 효과는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빨간색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공이 들어있는 데다가 탁구공을 두 개 던지고 세게 이렇게 해봐도 탁구에 의해서 야구공이 튀어나가지 않더라고. 이번에는 파란 색깔 보고 봤어요. 파란색은 빈도수가 크잖아. 이제 탁구공이 들어있는 데다 야구공을 던지는 기계야. 탁구공을 들어있는 데. 그랬더니 방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방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세기를 밝게 있어요. 밝기를 좀 더 크게 해봤어요. 많이 던졌다 이거죠. 밝기를 많이 했더니 방전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맞고 튀어나온 애의 전자가 맞고 튀어나온 애의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애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튀어나온 전자수가 튀어나온 전자수가 많아지지 더 큰 에너지를 줬다고 해서 더 세게 운동 에너지가 더 큰
크게 돼서 전자가 나오진 않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다. 뭐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결론. 빛은 입자다 하는 거죠. 이 결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요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이렇게 봤을 때, 빛은 입자성이 있다. 빛은 입자성이 있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입자성이 있다는 것은 색이, 빛의 색이, 밝기는, 색이, 밝기를, 밝기를 봤을 때, 밝기를 봤을 때, 색이 밝아졌다? 그러면 뭐야? 광자의 수다, 이제. 광자의 숫자대로 밝아진 것이 에너지가 더 커진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파란색일 때는 광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빛이, 빛이 파동성이 있지만 입자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랑크의 흑체복사,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광전력과 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울게요.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빛이 진짜는 파동성, 파동의 성질이 있다. 그런데 빛이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것을 플랑크 실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양자 실험을 통해서, 아니지, 방전효과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입자성이 있다. 그럼 빛은 어느 때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고 어느 때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빛은 빛일 뿐이야. 그래서 입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입자 성질이 관찰이 되고 파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면 파동성이 관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은 빛일 뿐이다. 빛이 어느 때는 입자였다가 어느 때는 파동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김상래 선생님이 있으면 한성호 선생님이죠. 한성호 선생님. 그리고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김상래는 김상래일 뿐이야. 어떤 때는 한성호 선생님이고 뭔가요? 어떤 때는 남자고 그런가? 김상래 선생님은 얼굴 쪽에서 보면 얼굴이 김상래고 선생님이 뒤쪽에서 보면 김상래 선생님의 뒤통수가 보이겠죠. 그게 김상래지. 앞면에 얼굴도 있고 뒷면에 뒤통수도 있는 거지. 어떤 때는 앞면만 있는 김상래였다가 어떤 때는 뒷면만 있는 김상래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빛이라고 하는 거지. 빛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때는 입자였다가 어떤 때는 파동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빛은 빛이라는 거예요.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입자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면 입자의 성질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파동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면 파동성이 관찰이 되고 이렇다는 것이지 빛은 빛이다. 그러자 드 브로이는
등 프로이는. 그러면 물질의 핵은 물질 그중에서 전자도 우리가 입자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전자의 파동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의 파동성. 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저렇게 하면 전자도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거야. 전자. 그래서 이 드 브로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럼 질량을 대표하는 것이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 어떤 입자면 질량을 의미. 근데 얘가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러면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움직인다. 파동의 대표. 파동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파동. 이걸 뭐라고 해요? 파장이라 하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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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입자를 대표하는 질량과 파동을 대표하는 이 파장이 있으면 이것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 이것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플랑크 상수선. 드 브로이가 파장과 파동을 대표하는 파장입니다. 입자를 대표하는 운동량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플랑크 상수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전자가 활동성이 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빛이 입자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속이 있다. 나트륨이 있다. 그러면 나트륨 양이온과 자유전자는 구성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나트륨 양이온이 이렇게, 또 나트륨 양이온이 또 이렇게, 나트륨 양이온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에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금속 이온이 됐을 때 금속 이온과 자유전자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런 공간, 틈바구니가 생기죠. 이 틈바구니로 엑스레이 지성인가 그 다음에 전자를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하면 조그만 틈 사이로 빠져서 나가는 거. 빠져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전한다. 여기가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조금 틈바구니로 빠져나가서 다시 커져나가는 요거를 회전한다. 뭐라고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그죠? 그러면 여기 요 조그만 틈 사이로 금속의 조그만 틈 사이로 엑스레이를 쐈더니 회전이 생기더라. 회전이 생기더라. 좋아. 엑스레이를 전자기파니까 엑스레이에 회전이 생겼다. 엑스레이에 알루미늄 호일을 통과시켰을 때 엑스레이가 파동이니까
회전이 생겼다. 그래, 파동이니까 회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동이니까 회전이 생겼다. 파동이니까 회전이 생겼다. 전자였어요. 전자. 이게 전자 물질은 현재까지는. 전자를 갖다가 여기다 통과시켰더니 얘도 회전이 생겼다. 회전. 뭐야? 파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자가 물질인데 회전이 생겼대. 물질의 파동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톰슨의 아들, 핏 톰슨 분이 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파동성을 드 브로이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는 입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파동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아니야? 파동과 입자를 중개하는 그런 상식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톰슨의 아들이 이거를 해냈다. 물질의 파동성. 그죠? 아, 그러니까 입자도, 미세한 입자도 저렇게 나타내지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패턴이 비슷하다. 두 개의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전자가 해결을 했다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전자의 파동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동성을 뒷받침하는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고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도 파동성과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독립체의 다른 형태. 물질과 에너지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거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물질. 입자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 어떤 입자. 에너지는 에너지. 뭐예요? 지금 파동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빛을 얘기해요. 빛. 같은 독립체의 다른 형태.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독립체의 다른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 당연히 물질이죠. 얘를 연소시켰어요. 얘를 연소시켰더니 에너지가 나왔어요. 열과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나왔다.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같다.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보인다.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독립체다. 그러니까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있으면 걔네들은 같은 뭐랄까요? 이것도 같은 독립체의 다른 형태죠. 같은 독립체 H2O라고 하는 것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H2O라고 하는 것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다. 물질과 에너지도 얼음과 물과 같이, 같은 독립체의 다른 형태다.
근데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보인다. 그런데 어떤 물질에서 왜 파동의 성질을 못 보느냐? 라고 하면 이 파동은 플랑크 상수로 나타낸다 했죠. 플랑크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주세로 나타내잖아요. 이 숫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파동성을 관찰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러면 이 질량이 매우 작으면, 분모가 매우 작은 전자는 파동성이 관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동성 관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식, 운동량, 이렇게 된 거. 물질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입자에 대한 드보로이 파장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요 정도 좀 이해를 하면 다음 시간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나 양자원, 뭐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오비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다음 시간까지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진도만 많이 나간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요 정도 복습을 하고 요 정도를 가지고 한번 책을 읽어보면서 일주일 고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 정도만 할 테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래요. 이제 뭐 영상이 올라가면 1.5배속이나 2배속 놓고 돌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금방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반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한번 반복해보고 결국에는 앞으로 수업은 전자가 파동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앞으로 수업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자가 파동성이 있다.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비탈이라든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서 오비탈을 얻어내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려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 여러분들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내용이 많이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됐어요. 교과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네, 종료를 누를게요. 종료를 눌러야 이게 또 저장이 되거든요. 그 영상이. 자,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끌게요.